자, 여러분 이제 5번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중반부 넘었으니까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볼게요. 자, 5번, 1번. 기억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두 단어로 쓰시죠. 여러분 두 단어는요, 두 덩어리, 두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 플러스 조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답안은 잘 요구 안 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니은에 들어갈 말을 맥락에 맞게 이 어절. 여러분, 어절, 단어, 식구, 시행 이런 말 모르면 약식 논술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쌤 유튜브 채널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쌤이 약식 논술 답안 작성할 때 필요한 모든 도구, 모든 용어에 대해서 해설하는 벼락치기 특강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단어들이 걸린다, 먼저 보고 오세요. 그거 없으면 답안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어절로 쓰는 거고요. 자, 3번은요, 보기는 가에서 나의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을 A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A, B, C, 빈칸에 들어갈 것을 각각 이 어절입니다. 그럼 이것도 두 덩어리, 두 덩어리, 두 덩어리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뚫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에요. 자, 나는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것은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몸서리치는 기억이 됐을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내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요. 타닥타닥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나 보다 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차 범퍼 앞에 엄청 많은 풀벌레들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소름이 끼쳤던 거예요. 내가 한번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죽었구나 라는 거에서 좀 충격을 받고 쓴 수필이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요.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오고 많은 교과서에 실려있던 작품이어서 쌤도 이걸 골라봤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춘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 여러분, 풀비린내 뭡니까? 풀벌레들이 죽어서 난 냄새인 거죠. 근데 나는 그 기억 때문에 피비린내, 더 큰 생명체의 죽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 여기입니다.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나는 어떤 기억이 났다? 풀비린내의 기억이 났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요, 풀비린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풀벌레들이 죽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풀비린내로 났다라고 해서 이거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두 단어, 풀비린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가볼게요. 니은에 들어갈 말을 맥락에 맞게 이어절로 쓰래요. 여러분, 맥락을 잘 고려하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근본 생태주의. 여러분, 생태주의가 뭐겠어요? 생태계의 어떤 그런 관련된 사고, 그런 어떤 이념이겠죠? 개발주의의 폐해를 가져온 니은적 사고를 배격하다라는 거는 이제 배격,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싫어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니은은요, 어떤 사고냐면요, 개발주의의 폐해를 가져온 사고예요. 그럼 뭔가 개발에 힘썼던 사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과 자연을 관계적이고 전율적이며 시스템적인 것으로 조망한대요. 자, 이겁니다. 근본 생태주의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인간과 자연을 관계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전일적, 시스템적으로 보는 게 근본 생태주의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이 사고를 배격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사고와 이 사고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냐? 배격한다라는 거는 얘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지향하는 사고고 얘는 내가 지향하는 사고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그럼 내가 지향하는, 내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과연 개발주의의 폐해를 가져온 것은 뭘까? 여기는 인간과 자연을 관계로 보는데 앞에 거는 우리가 그냥 개발만 하면 된다고 봤던 거잖아요. 어떤 사고에 의하면 그럴까? 그걸 이어절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요,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 중심 혹은 인간 중심적이라고 넣으면 되는데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쌤이 늘 말하지만 국민대 가이드북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연습을 해야 어렵게 나와도 대비가 되고 쉽게 나오면 아주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이제 A, B, C에 들어갈 말들을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A는 뭔가 봤더니요. 자, 그는 이 체험에 대해서 뭐처럼 느꼈다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뭐처럼 느끼며 괴로움과 충격의 감정을 느꼈대요. 그럼 그게 지문에서 어디 있나 봤더니 자,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괴로움과 어떤 충격,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서 도망치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럼 나는 뭐처럼 느꼈냐? 엄청난 범죄처럼 느꼈다.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A는 엄청난 범죄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어절로 적으라 했으니까 두 덩어리를 넣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B는요. 인간에게 B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됐대요. 그럼 이게 다른 생명을 해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해치는 것은 자동차였어요. 그럼 자동차랑 관련된 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어떠한 것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그대로 이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B는요 사실 자동차를 말하는 거지만 두어절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안락한 공간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안락한 공간이 의미하는 게 바로 자동차였던 겁니다. 그렇죠? 지문에서. 자, 이어서 우리 한번 C도 가볼게요. 자, C를 보면요. 자,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살상한 풀빈내의 경험에서 느낀 깨달음을 무엇처럼 느낀 필자의 성찰의 결과. 여러분, 이번에는요. 무엇처럼 느낀 성찰의 결과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원죄의식처럼 운전지를 잡은 내 손 안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즉,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건 뭐냐면요.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게 더 큰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느끼며 나에게 원죄의식처럼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의식처럼 느낀 나의 필자의 성찰 결과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C는 이게 원죄의식이라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안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 거의 약간 좀 복수정답 처리할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쌤이 이제 검수를 하면서도 복수정답도 고려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답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도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6번. 자, 1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50자 이내에 한 문장. 또 문장 쓰기 나왔네요. 두 번째, 니은에 들어갈 말은 한 단어로 적어보래요. 세 번째는요. 보기 A는 페노티콘의 원리와 유사한 전자 페노티콘을 설명한대요. 그랬을 때 B와 C에 들어갈 말을 쓰는데요. 조건 잘 보세요. B는 윗글에서 찾아 쓰시고요. C는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기억에 들어갈 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기억점 찍혀 있죠. 문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어서 여러분 봐봐. 이겁니다. 이러한 비가시성이라는 건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기억하대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뭔지 한번 봤더니요.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 간의 나쁜 영향에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가시성이 충족이 되면은 기억이 보장되는데 그 기억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은 좀 여러분이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질문이거든요. 자, 그럼 기억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라고 봤더니 뒤에서 음모, 집단 탈옥 시도, 출소의 새로운 범죄 이런 나쁜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건 여러분 나쁜 영향이 없어질 거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답안 인정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조금씩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기억은 질서를 보장해준다가 원문의 답이에요. 즉 감옥 내에 질서가 보장된다. 왜? 이러한 비가시성으로 인해서 수감자들이 스스로 약간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음모, 집단 탈옥, 뭐 새로운 범죄 이런 걸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보장해 주는 건데 여러분 비슷한 말 다 됩니다. 예를 들면요. 뭔가 약간 나쁜 영향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나쁜 마음이 사라진다 이런 것도 적어도 되는 거고요. 사실상 혹은 뭔가 좀 새로운 범죄의 시도가 좌절된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꼭 질서 보장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물론 교과서에선 질서를
안전을 보장해준다가 적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들이 좀 들어가면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비가시성으로 인해서 수감자의 어떤 행동이 제한된다. 수감자들이 교화된다. 수감자들이 뭐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게 된다. 수감자들이 무언가를 경계하게 된다. 이런 거 다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논리는 다 가능하니까 뭐야 정답 질서를 어떻게 써?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교과서입니다. 자, 이어서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적어보래요. 자, 볼게요.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수감자겠죠. 여러분, 수감자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고요. 감시자는 그 수감자를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문 읽어서 알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형 감옥이 있어요. 페놉티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탑이 하나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방 한 칸 한 칸씩 수감자들이 갇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어떤 교도소 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 감시자는요, 여기 탑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감자 하나하나는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빛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근데 수감자 쪽에서 감시자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수감자 입장에서는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감시자가 누굴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감시자가 이 자리에 없어도 수감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페놉티콘의 이 원형 감옥은 잘 만들어 놓으면은 한번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감자들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의 행동을 경계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감시하는 형국이 된다. 이게 원형 감옥의 어떤 결말인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는 이 가운데 누가 있든 상관이 없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처음엔요, 진짜 무서운 어떤 이제 교도관, 감시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기가 앉아있든 어떤 여자가 앉아있든 동물이 앉아있든 아무도 없든 결국은 수감자 스스로가 감시를 내면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면화함으로써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감시를 안 하는데도 스스로를 감시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내면화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는 권력관계, 무슨 권력관계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 권력관계,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그 권력관계를 내면, 내 속으로 이제 들여서요, 1인 2역을 해요. 무슨 1인 2역이에요? 내가 갇혀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권력관계를 내면화하고요. 여기서 조건 하나, 1인 2역, 두 번째는요, 스스로 예속화된다.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예속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구속되고 스스로 약간 좀 자기한테 좀 빨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면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면을 적으면 됩니다. 내면. 어렵죠? 가이드북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구현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을 도출하는 연습, 여러분 어렵게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요. 3번 볼게요. 보기는 페놉티콘의 원리와 유사한 전자 페놉티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때 B와 C에 들어갈 말을 쓰래요. B와 C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페놉티콘에서는, 여러분, 페놉티콘은 앞에 있었던 원형 감옥입니다. 이때는 무엇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과연 규율과 통제의 기제였냐면요. 아, 괜히 지웠다. 원형 감옥이었죠? 여기서 감시자들이 수감자들을 바라보죠. 하지만 수감자들은 볼 수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시선입니다. 시선. 뭐 꼭 시선이랑 안 적더라도 근데 윗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적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락상 뭐 봄 그런 구조겠죠. 그쵸? 뭔가 감시의 구조겠죠? 하지만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시선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전자 페놉티콘에서는 무엇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과연 뭐가 중요한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 둘은 일방향성의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맞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시를 당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감시자를 볼 수 없다고 했죠. 그게 일방향성인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누군가를 볼 수 없다. 시선의 일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전자 페놉티콘은 뭔가 있나 봤더니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어요.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정보가 공개되는데 나는 그들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C에 들어가야 될 건요. 정보네요. 정보. 정보가 일방향성이라는 거죠. 내 정보는 공개되지만 그들의 정보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전자페노티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제다라는 겁니다.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 그러니까 여러분 C가 좀 더 쉽죠.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선이란 말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그쵸? 우리 지문에서 시선, 여기 있죠? 감시자의 시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적어요? 이게 아니라요. 찾아 쓰는 거다 보니까 맥락에 맞게, 조건에 맞게 찾다 보면은 좀 되는 단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식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말고 지문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제 6번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7번 가볼게요. 자, 7번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리을에 들어갈 말이죠. 이게 여러분 수능 특강 독서에 있었던 지문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어떤 경제 지문이고요. 로렌츠 곡선이 나와서 아마 좀 보자마자 겁먹을 만한 지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습 잘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기역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이 여기 있고요. 디귿이 없어요 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요. 있어요. 여러분 디귿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이드북 한번 펴보세요. 가이드북도 딱 이 자리에 그래프에 디귿이 찍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프도 되게 예쁘게 잘 그렸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칸에 한번 채워봐야겠네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기역은 과연 뭘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문장을 볼게요.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더 멀기 때문에 A사회보다 B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봐봐. 로렌츠 곡선 A, B가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왔죠? 이게 완전 균등선이에요. 완전 균등선으로부터 이만큼이 A라면 이만큼이 B라는 겁니다. 지문의 내용에 의하면요. 완전 균등선으로부터, 여러분 완전 균등하다는 게 말이 뭐겠어요? 정말 균등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멀어요. 그럼 얘는 더 불균등하다는 말이겠죠. 그럼 소득이 더 불평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사회보다 B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 기역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심각하다. 그럼 우리가 답안은 심각까지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완전 균등선보다 더 먼 것이 불균등하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채우면 되고요.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진위계수를 판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진위계수는 뭔가 봤더니 진위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0부터 1까지 숫자로 표현된다. 만일 그림에서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진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아까 기억의 답의 근거 되겠죠? 봐봐.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진다면 곡선이 더 멀어진다라고 돼 있죠. 이건 우리 기억의 답의 근거네요. 그쵸? 자, 이어서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면적은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점점 숫자가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 문과 친구들은 숫자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위계수는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부터 로렌츠 곡선 B까지의 면적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쌤이 그냥 임의로 가라고 나올게요. 가? 그치. 가라는 것을 뭘로 나눈 거예요? 완전 균등선부터 그냥 이 아래 면적 이겁니다. 이 세모 모양. 그쵸? 얘를 나라고 나올게요. 이걸로 나눈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의 면적이 커지려면 로렌츠 곡선이 점점 완전 균등선보다 이렇게 멀어지겠죠. 보입니까? 여러분, 이때 이 더 멀어진 선에서는 면적이 더 커졌죠. 한마디로 가가 커질수록 진위계수 전체가 커진다는 거죠. 그쵸? 분자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즉
0부터 1. 여러분, 진위계수 자체가 0부터 1까지인데, 그치? 그랬을 때 얘가 1에 가까울수록 매우 큰 값이라는 거고, 그 말은 이 가의 면적이 크다는 거니까 완전 균등선으로부터 이 노렌즈 곡선까지가 멀다? 이꼴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저도 완전 문과이지 않겠습니까? 저 완전 국문과 나온 문과 대망인데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디귿은 뭐예요? 여기 그래프죠? 그래프에서 이 선 이름 뭐다? 완전 균등선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기역 심각, 니은 심각, 디귿 완전 균등선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역, 니은 답을 일부러 같은 걸로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면 또 답안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맨날 막 숫자 세어보면서 막 1번이 4번 나왔으니까 2번으로 고쳤어요. 이런 구차한 말을 왜 하십니까? 그렇죠? 답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이어서 리을 한번 볼게요. 자, 리을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볼게요.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소득 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각각 나뉜 집단을 말한다. 여러분 봐봐. 분위라는 건요. 뭔가 봤더니 동일한 규모로 나뉜 집단이에요. 얘는요. 동일한 규모로 나뉜 어떤 집단을 우리가 분위라고 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요. 전체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10등분하고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이때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값은 뭐보다 클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위를 한번 나눠볼게요. 10분위 분배율은요. 10칸이 나와야 돼요. 또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 그쵸? 잘 나눠볼게요. 5칸, 8칸, 10칸. 나왔죠? 자, 여러분, 이게 10칸이죠? 이건 뭐 이렇게 10칸 나눴는데요. 그때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와 상위 20%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위 40%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칸이겠죠. 40%. 그치? 그 다음 상위 20%는 여기 2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논리예요. 자, 상위 20%의 소득을 점유율로 나눈 거죠. 그쵸? 자, 그럼 얘입니다. 이 40을 20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보면 돼요. 이 칸이 다 동일하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40을 20으로 나눈다면 2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가정이냐면요. 그냥 이 칸이 다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 최대 2까지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2보다 클 수는 없다. 이런 사고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0분위 분배율은 10칸으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하나가 다 같은 크기를 가정한다면 이 하위의 40%를 상위의 20%로 나눌 때 결국 2 이상의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저희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수특 독서 지문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자, 이어서 우리 한번 3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무한한 킬러인데요. 여러분들 약간 여기서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팔마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A국가 B국가의 소득 불평등을 비교하고요. 10분위 분배율을 했을 때 A국가 B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팔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국가와 B국가. 두 번째, 10분위 분배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A국가와 B국가의 소득 어떤 이 불평등 정도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여기 보면요. 팔마 비율은요. 상위 10%와 하위 40% 소득 계층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봤대요. 따라서 팔마는요. 소득 10%의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분자가 소득 상위 10%가 가진 거. 그 다음 여기는 소득 하위 40%가 가진 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표에서 우리가 그걸 도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이 뭐냐면요. 이 표를 처음 봤을 때 EBS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상위고 어디가 하위인지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구 누적이 20%가 갈 동안 소득 누적이 10%가 됐어요. 보이죠? 네, 여러분 여기 볼게요. 90에서 100까지는 10이 간 거죠. 근데 16이 커졌어요. 어디가 더 많은 소득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죠.
따라서 아래가 상위이고요. 위가 하위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문화 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 사고 금방 될 겁니다. 이런 도표 문제 많이 풀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출해야 될 건 뭐냐면 소득 상위 10%를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 봐봐. 소득 상위 10%는 90에서 100까지 가는 그 10이죠. 그럼 그랬을 때 소득은 16만큼을 차지하고 있네요. 따라서 분자가 16이 돼야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하위 40은요. 여기죠. 40까지 갔을 때 요거네요. 근데 이거 누적 비율이니까 더하면 안 되고 그냥 25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는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도 가볼까요? B도 90에서 100까지 10이죠. 상위 10%의 소득은요. 여기 보니까 똑같이 1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분자는 16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위 40은요. 누적 비율이니까 그냥 25를 적으면 됩니다. 같네요. 맞죠? 그럼 8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A국가와 B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같다. 그치? 같다. 동일하다. 똑같다.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힌트를 좀 줬다 생각해요. 여기에 이 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적을 수 있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10분위 분배율입니다. 자, 10분위 분배율은 어떤 값이 필요한지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여기 있습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10등분하고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눴대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요. 하위 40%를 상위 20%로 나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값 찾으러 가볼까요? 자, 그럼 보면요. 하위 40%, 여기죠. 25. 자, 25를요. 상위 20%로 나눠야 되는데 상위는요 80부터 100이죠. 그럼 여기가 20이죠. 그럼 여러분 69에서 100까지 가려면 31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게 분모 31분의 2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반대로 B도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하위 40까지 25네요. 따라서 똑같이 분자 25 넣고요. 여기도 80에서 100까지 상위 20%죠? 그럼 이때도 똑같이 31이라는 값이 나왔죠. 따라서 31, 같네요. 따라서 B도 같다. 동일하다 라고 적는 겁니다. 수학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 표가 이거 제가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EBS에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EBS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어떤 값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을 도출해서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상위, 하위를 어떻게 잡아요? 라는 것이 좀 막혔더라고요. 그런 발상이 좀 필요하고 사실 근데 상위 문화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고는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은근히 또 거기서 많이 어려웠다고 해서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우리가 동일하다, 동일하다, 같다, 같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드디어 8번입니다. 그쵸? 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요. 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소설을 이해할 때 기역과 니은에 대응하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입니다. 자, 근데요. 기역은 공간적 의미를 부각한 말을 찾아 와, 과처럼 접속조사로 연결하래요. 그럼 이게 답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A와 B에 들어갈 단어 쓰는 거고요. 3번은 윗글을 내용을 토대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기역은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입니다. 경험적 환경. 말이 어렵지만 작가가 경험한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요. 공간적 의미를 부각한 말을 찾으래요. 그랬을 때 공간적 의미가 부각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와나 과 같은 접속 조사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최소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니은은 먼저 한번 미리 한번 긁어가 볼까요? 자, 니은은요.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이래요.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문에서 우리가 이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작가가 경험한 어떤 것, 공간적인 곳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과연 뭘 경험했나 봤더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회사일로 정신이 없는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홍과 늘 활기찬 후배 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자,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리하여 이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SF 소설이고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수능 특강 독서 개념학습에도 SF 관련된 지문이 있었고 올해 평가원에 연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 과정에 새롭게 들어온 교과서를 보면은 SF 소설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논술에서도 매우 주목하는 소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례로 쌤이 한창 이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던 때에 성신여대에서 이제 인문논술 시험이 있었어요. 소재가 뭐가 나왔냐면요. 라부부가 나왔어요. 라부부. 그러니까 여러분 논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여러분 시의성이 있다라는 건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트렌디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의성 있는 소재는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쌤도 SF를 1회에도 녹였고 또 다음 회차에도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이제 그 사이보그라는 로봇이 와서 나랑 똑같이 생긴 로봇이 나의 어떤 집안일과 회사 일을 대체해준다라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무서운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과연 이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뭘까? 자, 여러분 정답은 회사와 우리 집입니다. 쌤이 말했죠. 공간적인 의미를 부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회사일, 집안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공간적 의미를 부각하라고 했으니 그 부분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런 부분 점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기억이 아까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 형식적 장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 사이보그 로봇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는 곳이 나의 집, 가정과 그리고 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니은은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 SF 소설에서 우리에게 낯선 것 뭐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건요, 사이보그죠, 로봇. 근데 여기서 이제 풀 네임이 트윈 사이보그예요, 그쵸? 트윈 사이보그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복수정답 인정합니다. 트윈 사이보그라 적어도 되고 사이보그라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낯설음을 유발하는 거는 바로 니은 이것이다. 그쵸? 트윈 사이보그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위에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A 자리 한번 보러 갈까요? 자, SF는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정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는요. 단지 과학적인 A에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SF는요. 그냥 어떤 과학적인 이것을 드러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요. 우리 사회의 시의성 있는, 즉 지금 현재 트렌디한 어떤 무언가를 제시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밑에 좀 더 볼게요.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했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의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판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판타지와 SF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SF에서 사용하는 건 뭐다? 그렇죠. 상상입니다. 상상 혹은 상상력입니다. 즉 상상력을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SF를 인지와 낯섦의 상호작용인 인지적 낯섦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된다라고 봤대요. 따라서 이러한 상상을 통해서 SF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전달하고 판타지처럼 그냥 진짜 없는 걸 있다 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는 상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B 볼게요. 자, 이어서 봅시다.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섦은 B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비는 F가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 여기 또 나왔죠? 우리가 뭘 가야 된다? 부사어, 조사, 연결 어미를 잘 보면 된다. 가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하지만은 역접의 부사어죠. 그렇다면 앞과 뒤의 내용이 또 대치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따라서 결론이죠.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섦은 어떤 위치다? 여러분 뭔가를 아는 것과
낯설다는 건 뭔가 좀 처음 보는 거, 새로운 것이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낯설은 사실은 대립, 대조, 반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뒤집었어요. 수비는 SF가 인지와 낯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원래는 서로 반대되는 건데 하지만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좀 반대되는 말이 쓰여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대립, 대조, 반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토대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디귿 여기네요.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부사어를 잘 보면 되겠네요. 달리라는 건요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는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디귿은요 초자연적이지 않고 뭔가 신비로운 것과는 다른 것, 대조되는 것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디귿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위로 한번 좀 가볼게요. 다만 수비는 녹음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은요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합리적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고 있는 게 뭐냐면요 SF와 판타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판타지는 영화에 나오는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해리포터 보면서 진짜 마술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타지라는 것과 SF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판타지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이라면은 SF는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보세요. 무엇에 기반해야지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여러분 보면요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요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지해서 총체적으로 달라지는 것, 기술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따라서 이 디귿은요 과학기술에 기반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판타지는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구현을 하는 거라면 S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타지와는 달리 과학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납득되고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믿는 거죠. 다만 그보다 좀 더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AI 인공지능 로봇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나랑 똑같이 생긴 로봇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게 이 소설에서 지금 SF로 등장을 한 거죠.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고 다만 거기서 훨씬 더 발전된 양상, 더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 소설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번 문제까지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인문계열 8문제가 끝났어요. 와, 대장정이죠. 푸는 것도 대장정인데요. 저는 내는 것도 대장정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인문계열이고 자연계열은 수학이 8문제, 국어가 2문제가 나와요. 근데 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학이 8문제이기 때문에 국어가 2문제 밖에 안 나오는데 인문계열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 문제 하나에 소문항이 4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지를 구성할 때 자연계열이 조금 구성이 다른데 그냥 인문계열 시험지를 풀게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라고 해서 쌤이 또 이 자연계열은 새롭게 소문항을 더 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앞서서 풀었던 지문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한 문제가 더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입니다. 4번. 가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앞서 풀었던 그 풀비린내에 대하여가 나왔던 수필에서 쌤이 한 문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앞서 풀었던 3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추가돼서 이 부분. 가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 문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일단 앞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의 추가 문항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건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가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우리가 보러 갈게요. 자, 가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입니다.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40%의 소득계층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팔마 비율의 값은 소득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다. 이 부분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유. 그럼 이유는 뭐냐? 여러분 진짜 쉬워요. 여기 보세요. 팔마가 뭘 발견했냐면요.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40%의 소득 계층에서는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불평등 정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8만은요.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요.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 내지 60%에 해당하는 중간소득 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따라서 11 내지 60%는 건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국가든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불평등의 어떤 값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해서 답안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1 내지 60%는 어느 정도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이걸 적으면 되겠죠? 상위 10%의 소득 계층과 하위 40%의 소득 계층에는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8마 비율은 이렇게 설정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0번에서도 우리가 추가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비린내에 대하여와 관련된 지문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추가됐던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거죠. 가에 가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 부분은 뭔가 봤더니요. 자, 여기입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 여러분 내용상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죠? 우리가 풀비린내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이제 그 내 자동차 범퍼에 죽어 있었던 수많은 풀벌레의 죽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해칠 수 있구나에 대해서 내가 자각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건요. 내가 어떤 생명을 죽인 경험이 더 큰 생명을 해치는 경험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경계해야겠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피비린내는 더 큰 생명의 죽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답안을 여기입니다. 지금은 풀벌레를 죽인 경험이지만 자동차에 익숙해지면 사람을 비롯한 동물도 가능하겠죠. 사람의 생명도 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동차에 길들여졌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한다. 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열에서 추가된 두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자연 계열이라고 해서 두 문제만 풀고 끝내지 말고요. 어차피 시험지 구성에 인문계열 8문제 다 들어있잖아요. 다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 국민대는 어차피 올해가 첫 시행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가이드북도 많이 풀고 이 모의고사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면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쌤도 인정합니다. 국민대 가이드북도 어렵고요. 이 모의고사도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렵게 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전 시험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니까요.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렵게 열심히 연습하길 바라고요. 이제 이어서 CSM17에서 나오는 국민대 파이널 모의고사 2회, 3회, 4회 더 있는 거 알죠? 2회, 3회, 4회도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풀어보길 바랍니다. 수학도 국어도 굉장히 열심히 출제했어요, 여러분. 이 모의고사가 정말 공들인 모의고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활용해서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 봤던 친구들은 댓글로 합격 소식도 알려주면 정말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쌤이 이거를 다른 걸 바라고 찍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라고 찍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